자, 많이 먹어. 애 가졌는데 보양해야지. 그녀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손주 잘 키워야 해. 아들이래, 아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손자가 생기는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는 거짓말로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그 여자가 임산부 대접을 받고 있을 때요. 제 남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당당하게 앉아있던 그녀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저도 임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여자의 손이 떨렸고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10년을 참고 견딘 제가 마침내 반격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인선. 올해 56입니다. 지금 저는 강남 한복판 12층짜리 제 건물 앞에 서 있어요. 이 건물 현재 시세로 300억이 넘습니다. 8년 전에는 전 남편 이름으로 된 건물이었지요. 지금은 온전히 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경고 하나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더 잔인하고, 더 통쾌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8년 전 제 이야기가 시작된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1997년 저는 28이었어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갤러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 꿈을 접었어요. 남편 박재민은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미래가 밝은 남자였지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가 저를 보며 웃을 때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사위, 병원만 잘하게. 건물은 내가 마련했네. 30억이 들어갔어.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30억짜리 건물을 사위에게 선물한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의 웃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공짜로 얻었다는 안도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으신 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 정착하셨고 맨손으로 일구신 돈이었어요. 그 소중한 돈으로 강남에 12층짜리 건물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제 이름으로 해주셨지요. 인선아, 잘 들어라. 아버지는 결혼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결혼은 투자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헌신일 뿐이란다. 이 건물은 내 거야. 명의도 내 이름이고 소유권도 내 거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남편을 믿어야죠.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인선아, 아버지 말 잘 들어둬라. 사람은 변한다. 특히 돈 앞에서는 더 빨리 변해. 만약 사위가 딴 마음을 먹으면 난 이 건물을 다시 가져올 거다. 그걸 계약서에 써놨어. 배신하면 건물 회수. 그게 조건이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는 모든 걸 내다보셨던 거예요. 신우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차렸고 저는 집안일을 했어요. 갤러리 꿈은 접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뒤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출산실에서 처음 딸을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 제 품에 안긴 이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기뻐했지요.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아서. 그날 밤 남편은 병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3년 뒤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걸요.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환자가 몰렸고 소문이 났습니다. 연예인들도 찾아왔어요. 1년 매출이 30억, 40억, 50억으로 늘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올라갔어요. 여보, 오늘 배우가 왔어. 나한테 직접 수술 받고 싶다고 하더라.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사상 최고래. 6억이야, 6억. 여보, 나 이제 강남에서 제법 알려진 의사야. 자랑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고요. 오늘 수술이 많아서 늦었어. 환자 상담이 길어져서. 병원 회의가 있어서. 동기들이랑 술 한잔 했어. 핑계는 많았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어머니께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농밀한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여보, 이 향수 냄새. 아, 그거? 병원에서 환자들 향수 냄새 많이 맡아서 그래. 하루 종일 여자들이 오잖아.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래하다가 봤어요. 셔츠 깃 안쪽에 묻은 파운데이션 자국. 제 화장품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얼마 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반가워했어요. 야, 인선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인선아, 너 하나도 안 늙었다. 부러워. 인선이 남편이 성형외과 원장이잖아. 너 진짜 편하게 사는구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이 성형외과 원장이면 돈 걱정 없겠다. 나도 그런 남편 만날걸. 인선아, 너 진짜 복 많다. 시부모님도 좋으시고.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 하지만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야, 그거 들었어? 인선이 남편 바람났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두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누가 그래? 우리 언니가 거기서 수술 받았는데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 소문이래. 상담실장이라는 여자랑 사귄대. 헐. 진짜? 근데 인선이는 몰라? 당연히 모르겠지. 맨날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알아. 불쌍하다. 진짜. 나 같으면 못 참아. 당장 이혼해. 그러게. 근데 인선이 성격 워낙 착하잖아. 알아도 참을 것 같아. 두 여자가 나갔어요. 저는 화장실 칸에서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나가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동창회 어땠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재미있더라. 그래, 다행이네.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하고는 휴대전화만 봤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재빨리 각도를 돌렸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남편이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어요. 갱년기인가 봐. 요즘 혈압이 좀 높아서. 거짓말이었어요. 표정이 안 좋은 건 갱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봤습니다. 고른 숨소리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절친 순이를 만났어요. 순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선아, 너 요즘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커피를 마시며 순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동창회 때 들었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순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알고 있었어? 미안. 인선아, 나도 소문 들었어. 그런데 너한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확인해 봤어. 김미라라는 여자야. 35살. 미혼이고 5년 전부터 내 남편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했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년이나요? 그럼 수진이가 5살 때부터 인선아,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따져야지. 순이가 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때가 있어. 무슨 때? 지금 당장 따지고 이혼해야지. 그런 남자랑 평생 살 거야? 순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울면 지는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울고 따지고 싸우면 모든 걸 잃을 거예요. 병원도, 건물도, 위자료도, 제 인생도요. 남편은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만들 방법을요. 그래서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는 게 아니었어요. 지켜보고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순이야, 나 한 가지 부탁할게. 뭔데? 병원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 순이가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인선아, 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게임의 룰을 정할 거야. 명절이 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는 게 늘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늘 차갑게 대하셨거든요. 큰며느리는 뭐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딸 하나만 낳고. 우리 작은 아들네는 아들만 셋인데. 제사상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척들이 다 듣는데도요. 남편은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그저 휴대전화만 봤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물었어요. 여보, 아까 누구랑 문자했어? 응. 아, 병원 직원이야. 환자 문의가 와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화면에 하트 이모티콘이 있는 걸요. 추석이 지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약국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았어요. 정말로 혈압이 올랐거든요. 사모님,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혈압이 130까지 올라갔어요. 38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약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조심할게요. 약을 받아 나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부인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7, 8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아, 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최수정이에요.
사모님 사진 병원에서 봤어요. 수정 씨라는 간호사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수정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잠깐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수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실장님이랑 그러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병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바람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저는 수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사모님 화내지 않으세요? 화는 나죠 하지만 당신한테 화낼 이유는 없잖아요. 수정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그리고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수정 씨가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는 말했습니다. 실장님이 요즘 입덧을 하세요. 화장실에서 자주 토하시고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임신한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고요? 확실해요? 엽산이랑 철분제 드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배를 자주 만지시고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수정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병원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 무면허 시술이라든지. 수정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럼 있다는 거죠? 수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이 무면허 직원들한테 보톡스 시술을 시키세요. 간호조무사들한테요. 그리고 수정 씨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으세요. 리베이트요. 실장님이 통장을 관리하는데 이상한 입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매출도 축소해서 신고하라고 지시하세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수정 씨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뒀어요. CCTV 화면이랑 통장 사본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곤란할 것 같아서요. 이걸 제게 주는 거예요? 네, 사모님이 쓰세요. 저는 복사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수정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모님, 꼭 이기세요. 원장님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해요. 그날 저는 USB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컴퓨터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무면허 시술 CCTV 영상, 리베이트 통장 사본, 매출 축소 지시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낯선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어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 근처 사시나요? 길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청년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빌딩이요.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청년이 고맙다며 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 자주 마주쳤어요. 마트에서, 산책로에서, 병원 근처에서도요. 어머, 또 뵀네요. 인연인가 봅니다.
청년은 늘 밝게 웃었습니다. 너무 우연이 많았어요. 너무 친절했고, 너무 다정했고, 너무 타이밍이 좋았어요. 우연이 아니야.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이 청년을 보냈다는 것을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도 알았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청년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감사의 표시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저번에 길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사드리고 싶어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저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네? 청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흥신소에서 얼마 받으셨냐고요. 무슨 말씀을? 제 막내 동생이 당신 나이쯤 되었을 겁니다. 저는 청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유부녀인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면 안 됩니다. 당신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청년의 눈이 흔들렸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취업이든 학비든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는 어린 동생 같으세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동생 같은 청년이 이런 잘못된 일에 휘말리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 순간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모님, 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이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어요. 저는 흥신소에서 왔습니다. 원장님이 3천만 원을 주시며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예상했지만 직접 듣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께 접근해서 친해지라고 하셨어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친밀한 사이처럼 보이게 하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어요. 마치 연인처럼 보이게요. 불륜 증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거였군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필요했고요. 그런데 청년이 눈물을 닦았어요. 제 어머니도 혼자 사십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서 집을 나갔거든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매일 밤 우시는 어머니를 봤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때 그 모습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기다리던 어머니요. 저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요. 사모님, 저 어떡하죠? 원장님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은 제가 드릴게요. 2배로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흥신소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원장님이 의뢰한 모든 내용, 녹취록, 계약서, 지시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사장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 한적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흥신소 사장은 5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사모님, 저희는 의뢰인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직업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저는 조용히 수표를 꺼냈습니다. 6천만 원입니다. 제 남편이 지불한 금액의 2배입니다. 사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비용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신다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 앞에서는 직업윤리도 변하나 봅니다. 남편이 의뢰한 모든 내용?
녹취록, 계약서, 지시 내용, 통화 녹음까지 전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사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 남편의 진짜 비리를 찾아주십시오. 병원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을 겁니다. 무자격자 시술, 리베이트, 세금 포탈, 뭐든 좋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일주일은 길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딸 수진이 학교 보내고 시댁에 문안 전화도 드렸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가을이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웃었어요. 제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은 아내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정당한 싸움이야. 남편이 먼저 배신했어. 저는 그저 제 것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일주일 뒤 흥신소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났을 때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대박입니다. 사모님. 정말 대박이에요. 사장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는 처음 봅니다. 원장님이 정말 많은 걸 숨기고 계시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남편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흥신소에 의뢰하는 통화 녹음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 아내한테 젊은 남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친밀한 사진을 찍어주세요. 연인처럼 보이게요.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혹시 따님이 보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괜찮습니다. 딸아이는 학교 가 있을 시간에 하면 되지요. 아내는 매일 산책하니까 그때 접근하세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음은 3천만 원 계약서였습니다.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무면허 간호조무사가 보톡스를 놓는 CCTV 영상.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날짜와 시간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냥 해. 들킬 일 없어. 라고 지시하는 음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계좌네요. 3년간 무려 2억 4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매출 50% 축소 신고를 지시하는 녹음 파일. 세금 너무 많이 나가. 매출 반만 신고해. 현금 환자는 아예 빼버려. 김미라 실장과의 호텔 출입 사진 27장. 둘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선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명의 아파트 계약서. 남편이 전세금 5억 원을 지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사장이 말했어요. 특히 리베이트와 매출 축소는 의료법 위반이고 세금 포탈죄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아니, 넘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 며칠 뒤 동네 약국에 혈압약을 사러 갔습니다. 요즘 혈압이 더 올랐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사모님, 혈압이 또 올랐네요. 140까지 올라갔어요. 약을 더 강하게 드려야겠어요. 약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약을 받아 약국을 나서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장님, 엽산이랑 철분제 드세요. 임신 초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입덧 심하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김미라 실장이 약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약을 받으려다 저를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임산부 특유의 그 조심스러운 동작이었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약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약사도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네,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임신 초기가 중요하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엽산은 꼭 챙겨 드시고요. 태아 건강에 좋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녀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얘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오너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주말 시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상했던 장면을 봤어요. 거실 소파에 김미라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임산부복은 아니었지만 배 부분이 여유 있는 옷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 앞에 삼계탕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자, 많이 먹어. 애 가졌는데 보양해야지. 그녀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손주 잘 키워야 해. 아들이래, 아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손자가 생기는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말을 시작하려는데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당신 왔어? 실장이 오래 근무한 직원이라서 고마워서 어머니께 소개시켜드렸어.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장에게만 음식을 권하셨지요. 미라야, 이것도 먹어봐. 이건 태교에 좋아. 미라라고 부르더군요. 며느리처럼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아들을 낳는구나. 인선이는 딸만 하나 낳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낳더니 미라가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구나. 시어머니가 제 쪽을 힐끗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질 것 같았어요. 10년간 참았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 상황이 뭐지요? 당신, 우리 이혼하자. 이제 서로 힘들잖아. 드디어 나왔군요. 당당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이해해 줄 것처럼 말했어요. 이혼이라니요? 나는 미라를 사랑해. 그리고 미라는 내 아들을 낳을 거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자료는 줄게. 적당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적당히요?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당신은 수진이랑 잘 살면 돼.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요? 나는 새 가정을 꾸릴 거고 돈이 많이 필요해. 10년 결혼 생활이 5천만 원이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임신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미라 실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임신 8주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물론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어요. 이 여자! 시어머니가 김미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유부남한테 접근해서 애까지 가져? 어머님, 저는 원장님이 닥쳐.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돈 앞에서는 모두가 변하나 봅니다. 며느리의 뱃속 아이는 재산을 물려받을 정통 손주이지만 실장의 아이는 골칫거리일 뿐이었어요. 남편도 재빨리 태세를 바꿨습니다. 미라야, 미안해.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지금은 나가줘. 상황이 복잡해졌어.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김미라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미라는 비틀거리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울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문 앞에서 그녀가 저를 돌아봤어요. 제발 오빠를 놔주세요. 실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놔준 게 아니라 제 남편이 당신을 놔줬어요. 이제 아셨죠? 당신은 그냥 장난감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정신이 없었나 봐. 이제 정신 차릴 거야. 그치, 아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당신만 바라볼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니, 얘야?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죠. 배다른 자식이 있으면 병원 건물을 다시 회수하신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니? 하지만 계약서에는 배다른 자식이 생기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남의 여부가 아니라 임신의 여부예요. 300억짜리 건물이에요. 강남 한복판 12층 건물. 그 건물이 없으면 병원은 끝이었습니다. 아들! 당장 해결해. 당장!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사흘 뒤 남편이 늦게 귀가했어요.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 해결했어. 뭐요? 실장은 퇴직했어.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했어. 어떻게요? 알 필요 없어. 어쨌든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잘 살자. 남편은 제 어깨를 안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알 필요 없다고요? 응, 당신은 몰라도 돼. 그날 밤 수정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미라 실장님이 어제 산부인과에 급하게 가셨대요. 그리고 오늘 퇴사 처리됐어요. 그래서요? 병원 간호사들 말로는 원장님이 강제로 그렇게 하신 것 같대요. 낙태를요. 낙태. 남편이 강제로 낙태를 시킨 거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 여자가 밉더라도 생명을 없애다니.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수정 씨, 알려줘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요. 이제 끝낼 때가 왔어요. 일주일 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이혼 소송 서류가 배달됐습니다. 병원 주소로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 소송입니다. 미쳤어? 당신 임신했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38배의 임신이 쉽지 않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냥 당신들을 시험해 본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그동안 네, 지켜봤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결과는 제 예상 그대로였어요. 이 여자가 이혼하겠습니다. 서류 잘 검토해 보세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좋아. 이혼하자. 어차피 나도 원했어.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당신 불륜 증거야. 사진들이었어요. 저와 그 젊은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요. 카페에서, 거리에서, 집 앞에서요. 흥신소에 의뢰해서 찍은 거야. 당신이 바람 피운 증거지. 이혼해도 위자료는 내가 받을 거야. 아니,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해. 남편은 승리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이 사진 찍으라고 흥신소에 전화하신 거 기억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법정에서 상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 불륜을 만들려고 흥신소를 고용한 증거가 있거든요. 거짓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흥신소가 나를 팔 리 없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여기 당신 서명 있고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의뢰 영상도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전화해서 내 아내한테 젊은 남자를 붙여주시오라고 말하는 거요. 그건 어떻게? 그리고 병원 비리 자료도 있습니다. 저는 차례차례 서류를 꺼냈어요. 무면허, 시술 CCTV, 리베이트 계좌 내역, 매출 축소 신고 지시 녹음, 김미라 실장과의 호텔 출입 사진, 실장명의 아파트에 당신이 전세금 5억을 지불한 기록.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쑥 빠졌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당신이 바람 피우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았어요.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정도 증거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니까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친정아버지, 순이, 그리고 수정 씨도 왔습니다. 원고 측 증인 나오시죠. 수정 씨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병원에서 근무하셨죠. 네, 간호사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피고와 김미라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병원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나요? 연인 관계였습니다. 둘이 자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셨고, 손을 잡고 다니셨어요. 병원 직원들 앞에서도 스킨십을 하셨고요.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전문 증거입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에
호텔에 함께 들어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호텔 앞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또 알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까? 수정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김미라 씨가 임신했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입덧을 하시고 엽산을 드시는 걸 봤으니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피고께서 낙태를 시키셨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김미라 씨가 퇴사하기 전날 급하게 산부인과에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퇴사 처리됐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실이 있나요? 예. 피고께서 무면허 직원에게 의료 시술을 지시하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간호조무사들한테 보톡스 시술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셨고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수정 씨가 USB를 제출했어요. CCTV 화면과 통장 사본,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 당신은 피고에게 해고당했죠? 아니요, 제가 잦은 퇴사했습니다. 그럼 피고에게 원한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은 원고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실 편을 들고 있습니다. 수정 씨의 답변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청수, 정숙하세요.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원고, 진술하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10년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늦은 귀가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전을 23가지나 부쳤고, 시어머니께 차가운 말씀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5년 전부터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나쁜 여자로 만들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가짜 불륜 증거를 만들려고요.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가 흥신소에 의뢰한 계약서입니다. 피고의 서명과 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뢰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내 아내한테 젊은 남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친밀한 사진을 찍어주세요. 법정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 따님이 보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괜찮습니다. 딸아이는 학교 가 있을 시간에 하면 되지요. 방청석이 또 웅성거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의 불법 행위 증거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어요. 무면허 직원이 환자에게 보톡스를 놓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베이트 계좌 내역입니다. 3년간 2억 4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피고가 김미라 씨 명의 아파트에 전세금 5억 원을 지불한 기록입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됐어요.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친정아버지였어요. 판사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원고의 아버지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 저는 사위에게 30억을 투자했습니다. 강남에 12층짜리 건물을 사서 병원을 차리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액을 투자하셨습니까? 제 딸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건물 명의는 제 딸 이름으로 하고 만약 사위가 배신하면 그 건물은 다시 제가 가져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10년 전에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공증을 받았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피고는 불륜을 저질렀고 제 딸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따라 저는 이 건물을 되찾겠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딸은 10년간 남편의 병원 사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았고 남편의 늦은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제 딸에게 피고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이 5천만 원입니까? 제 딸의 인생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됩니까? 방청석이 숙연해졌어요. 판사님,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제 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도록요.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거든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피고로 판단합니다. 남편이 몸을 떨었어요. 피고는 5년간 불륜을 저질렀고 원고를 속이기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들었으며 병원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위자료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둘째, 재산분할 70%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 셋째, 병원 건물은 원고 및 원고 부친 소유로 환원할 것. 넷째, 피고의 의료법 위반건은 별도로 검찰에 송치할 것. 다섯째,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다, 인선아. 정말 잘했어.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순이와 수정 씨도 왔어요. 인선아, 축하해. 순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수정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미라 실장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그만둔 후 많이 힘들었나 봐요. 사모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만족하세요? 이제 다 가지셨잖아요.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만족은요, 당신이 그 사람 아이를 가졌을 때 느꼈어야 하는 감정 아닌가요? 저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알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건 유부남이었습니다. 그것도 10년 아내가 있는 남자였지요. 그리고 그 남자는 당신이 임신하자마자 당신을 버렸어요.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당신도 저도 그 사람도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를 받았습니다. 병원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 위자료 3억 원 입금 확인증, 재산분할 확정 판결문, 이혼 확정 판결문. 10년이 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케이스는 처음 봤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 것을 지킨 거예요. 한 달 뒤 남편의 의사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무면허 시술과 리베이트, 세금 포탈로 인해 2년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은 제 소유가 됐고 남편은 나갔어요. 그 건물 앞에 섰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2층 건물 1층에 작은 갤러리가 문을 열었어요. 인선 갤러리. 제 이름을 건 갤러리였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요.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꿈이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친구 순이, 수정 씨, 그리고 그 흥신소 청년도 왔어요.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수정 씨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요. 수정 씨,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모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흥신소 청년도 다가왔어요. 관장님, 저 지금 정상적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잘 됐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인선아, 너 완전 대박이더라. 친구들이 소리쳤어요. 이혼 위자료만 3억 받고 건물도 받고 재산 분할까지 받았다며? 그리고 전 남편. 의사면허 취소당했다며? 완전 쫄딱 망했다던데. 친구들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속이 시원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원한 게 아니야. 그냥 조용해졌어. 조용해졌다니? 복수가 아니었어. 되찾은 거였어. 내 존엄을, 내 재산을, 내 인생을. 친구들이 조용해졌어요. 인선아, 너 정말 대단하다.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을 참았잖아. 그리고 한 방에 끝냈어. 진짜 멋있어. 저는 웃었어요. 참은 게 아니야. 준비한 거였어. 세월이 흘러 17년이 지났습니다. 딸 수진이가 결혼했어요. 어느덧 28이 된 딸이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엄마, 나 예쁘지?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딸의 베일을 고쳐주며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하나만 말해줄게. 뭔데? 결혼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독립이 더 중요해. 알아. 엄마, 그리고 절대 참기만 하지 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단,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해결해.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아. 엄마, 엄마한테 다 배웠어. 나는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될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신랑 부모님을 만났어요. 사돈, 정말 딸 잘 키우셨어요. 우리 며느리 너무 훌륭해요.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아들 잘 키우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사돈댁 딸만 못하죠. 그래도 착하게 잘 살 겁니다. 신랑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갤러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55. 인생의 한창 때였습니다. 갤러리는 잘 되고 있었고 딸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고 저는 제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38배 시작한 싸움. 10년을 참고 견딘 인내.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제 인생. 모든 게 값졌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갤러리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남자였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순이 된 그는 이른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그가 돌아봤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한때는 잘생겼던 얼굴이 지금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어. 그가 갤러리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잘 됐네. 내가 원하던 거 잃었구나. 나는 다 잃었어. 병원도, 돈도, 명예도, 미라도 떠났고 이제 혼자야.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18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알아. 너무 늦었지.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아서. 그는 천천히 걸어 떠났어요. 지팡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용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은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입니다. 갤러리로 돌아왔어요. 2층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18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38, 바람 피우는 남편을 알게 된 그날. 동창의 화장실에서 소문을 들었던 그날. 눈물을 참으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던 그날. 울면 지는 싸움이 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그때 울었다면, 따졌다면, 감정적으로 싸웠다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조용히 지켜보고,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방에 끝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렸을까요? 혹시 지금 참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참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울면 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눈물을 참으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둘째, 증거를 모으세요. 사진, 녹음, 문자, 통화 기록, 모든 것을요. 셋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변호사, 사설탐정, 누구든요. 넷째, 법적으로 준비하세요. 철저하게요. 다섯째, 한 방에 끝내세요.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참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언젠가는 당신의 무기가 될 겁니다. 저처럼요. 38배 시작한 진짜 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이야기 혹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용기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